반갑습니다. 도담국어 심원장입니다. 오늘은 송순의 면왕정가라는 작품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내신국어와 수능국어의 차이가 있느냐. 자, 일단 수능국어는 출제자의 출제 의도에 맞추어서 지문을 읽어가는 거고요. 내신국어는 작품 자체를 소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면왕정가 같은 경우는 출제 의도가 아니라 면왕정가라는 작품 자체를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제목을 봐보시면 면왕정이라고 되어 있죠. 정이 뭡니까? 정자라는 얘기입니다. 정자. 그래서 송순이란 사람이 면왕정이라는 정자를 짓고서 면왕정 주변의 경치를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의 흐름에 맞추어서 예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면왕정 주변의 자연 경치 예찬, 그 다음에 풍류적 삶, 풍류, 그 다음에 호탕하게 표현한,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조금은 안 해도 될 이야기겠지만은, 이 면왕정가라는 작품을 처음 보면서, 와, 진짜 면왕정 주변의 경치가 그렇게 아름답느냐, 실제 눈으로 보고 싶어서 전라도 담양까지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면왕정이란 정자에 올라서 내려다 보면서 첫 마디가 아이고 뻥이네 뻥. 예, 그렇게 볼 게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문학이라는 게 조금은 과장이 섞이는 거다라는 걸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강호가도라는 말이 있는데, 강호가도 우리가 수업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 강호가도가 뭐더라? 자연친화. 근데 단지 자연 친화가 아니라 거기서 올바른 삶, 도를 추구한다. 그런 것들을 강호가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갈래가 가사라 그랬는데 가사가 뭐였지? 가사체 문장으로 적혀지는 거. 그럼 가사체 문장은 뭐였더라? 3, 4조, 4, 4조의 사음보 운율을 가지는 것을 가사체 문장이라고 하고, 이렇게 가사체 문장을 가지고 적었던 글의 갈래를 가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은일가사라 그랬는데, 새 속에 나아가지 않고 새 속에서 물러난다라는 것이 은일가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의 특징 중의 하나는 묘사가 두드러지다. 자, 고전문학에서는 묘사가 그다지 없는데 이 작품은 묘사가 두드러지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연 친화를 다루고 있으니까 강호가도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제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자연을 즐기는 풍류생활이 주제인데, 한편으로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항상 얘기를 드립니다만은, 일단 좋게 말하면 유교적 가치관인데, 조선전기 문학이 관념적 경향을 가진다. 그래서 조금은 상투적 표현을 추구한다. 그래서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것 자체가 관념적이고 상투적인데 조선전기 문학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적 상황과 정서를 살펴보면 속세를 벗어나 자연에 묻혀 살아간다. 그래서 자연 경치를 뭐 한다? 예찬한다. 자연 경치를 예찬한다. 이 정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작품에서는 늙은 용이라든지 청아기라든지 쌍용이라든지 긴 기비라든지 병풍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하는 시어들이 비유적 의미를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비유적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 내신 준비 충분히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월봉이라는 산봉우리 이름, 산봉우리. 그 다음에 면왕정이라는 정자를 지었는데 학이 날아가는 모습에 비유를 하고 있더라.
면왕증에서 내려다보면 시냇물은 졸졸졸졸 시냇물이 흘러간다 그랬는데 쌍용, 두 마리 용, 그 다음에 깁이라는 것은 비단입니다. 비단을 펼쳐놓은 듯 하더라. 그런데 선생님이 찾아갔을 때는 이 면왕정에서 내려다보았을 때 이 시냇물 흘러가는 모습이 없더라고요. 자연 경치가 조금 변화를 겪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병풍을 들은 듯하다 또는 그 그림을 그려놓은 듯하다. 면왕정에서 바라보는 산의 경치를 예찬하는 모습. 이거는 지금 예찬이라는 것과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비유가 두드러지게 드러나서 면왕정 주변의 경치를 아름답게 예찬하고 있더라. 이게 그냥 면왕정가 전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표현상의 특징을 봐보면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가 나타나는데 자, 면왕정에서 내려다본 모습 시냇물은 졸졸졸졸 시냇물이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면왕정에서 바라보는 저 멀리 들판을 지나 산봉우리들이 펼쳐져 있더라.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작품 내용이 끝이 난 겁니다. 면왕정 앞으로 흘러가는 시냇물의 모습, 저 멀리 바라보이는 산봉우리들의 모습, 이게 면왕정가 전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리 끝! 그 다음에 화자의 정서 태도를 봐주면 어쨌거나 내가 이 자연 속에서 무엇을 즐겨? 풍류. 그래서 신선사상이 나타나는데요. 신선사상. 자기 자신을 신선에 빗대어서 얘기를 한다. 그만큼 만족감이 느껴진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감사라는 것은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 상투적 표현이라 그랬죠. 그래서 자연 친화 사상이 주제인데 뜬금없이 마지막에서 유교적 충의 사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감이 드러나는데 산 아지랑이 봄의 계절감, 그 다음에 가랑비 요즘 보통은 가랑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랑비가 내린다, 봄의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푸른 버드나무가 피어있더라. 그 다음에 꾀꼬리가 날더라. 그 다음에 수음이라는 것도 그 그린 칼라의 그 여름 산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양풍이라는 것은 한자인데 그 양자가 서늘하다, 서늘한 바람이 분다, 강바람이 서늘하게 불더라. 여름의 계절감. 그 다음에 가을의 계절감이 드러나는데요. 가을의 계절감이라는 것이 된서리가 내리더라. 여러분들, 서리는 가을에 내리는데 가을에 처음 내리는 서리를 무서리라 그래. 무서리. 그 다음에 늦가을에 내리는 서리를 된서리라 그러는데 계절감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삼천리 금수강산을 했을 때 금수, 술을 놓은 비단과 같다. 단풍 든 산을 금수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황운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한자 그대로 봐주면 구름 운자에 누렇다 황자인데요. 누른 구름이 아니고 누렇게 익은 곡식, 가을의 어떤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것. 그 다음에 얼음과 눈이 내렸다. 겨울의 계절감 드러내고요. 눈으로 덮인 아름다운 세상을 경궁요배라고 합니다. 이 겨울의 계절감을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 옥해은삼이라는 것도 그 겨울의 계절감을 드러내는 거, 이 계절감 드러내는 거,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감까지 소화를 해버리면 사실 이 작품 이해가 진짜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 그 표현상의 특징을 봐보면 은유법 같은 것이 드러나는데 술을 놓은 비단, 그러니까 단풍이 물들었다. 단풍이 물들었다라는 것을 술을 놓은 비단에 비유를 하고 있고, 누렇게 익은 곡식을 누런 구름이라 그러고요. 눈 덮인 자연을 경국요대 옥해은산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어휘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전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 대꾸법이라 그랬을 때 이것도 보려고 저것도 들으려고 이런 식의 대꾸법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밤은 언제 줍고 떨어진 꽃은 언제 쓸 것이냐, 대꾸법 나타나고, 그 다음에 복희씨가 다스리던 태평성대를 몰랐더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부분에서도 그 태평성대를 대꾸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거법은 지금 이야기를 해봐야 잘 안 될 거고, 본문에서 열거법 다뤄주도록 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문학성이 높다, 예술성이 높다 그랬을 때 표현 기교가 뛰어난 것을 문학성, 예술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이 작품은 문학성, 예술성이 조금 드러나는 것이 다양한 표현 기교가 드러나더라. 자, 전체적으로 화자는 자연 친화적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에 은거하면서 풍류를 추구하는 삶, 입신양명은 세속적 욕망인데 이 작품은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늙은 용이라는 것은 시냇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학이라는 것, 학이라는 것은 면왕정이라는 정자를 비유하는 말이 맞는데, 늙은 용이라는 것은 시냇물은 졸졸졸졸 시냇물 흘러가는 모습 드러나고 있고요. 역군은 또한 임금님 은혜이시다. 유교적 충의사상. 그 다음에 추월산이 머리를 짚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열거법들이 나와지는데 복잡한 신경 전혀 없어요. 복잡한 신경 전혀 없이 그냥 면왕정 주변의 경치를 예찬하고 있다. 복잡한 신경이 아니라 경치 예찬이라는 단순한 정서 태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규법 같은 것이 드러납니다. 다양한 표현 기교가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시선의 이동은 근경에서 원경으로의 시선의 이동이 드러나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의 변화에 따른 주변 경치 예찬, 이게 이 작품 내용입니다. 자, 본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광주를 상징하는, 전라도를 상징하는 산이 무등산이야. 무등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면왕정이라는 정자가 대나무 죽자, 죽제품으로 유명한 전라도 담양이라는 곳이 공간적 배경이 되는데, 어쨌거나 전라도의 주봉우리는 무등산이라고 했을 때 그 무등산의 한 줄기 산이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떼쳐와 떨어져 나와 제월봉이라는 봉우리가 되었거늘. 자, 여러분들 첫 번째 공간적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면왕정이라는 봉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제월봉에 공간적 배경입니다. 자, 무변대야 끝없이 넓은 들판에 무삼 짐작, 무슨 생각을 하느라고 7 구비가 한데 움츠려 그랬는데, 그래서 이 7 구비가 한데 움츠려 우뚝우뚝 버려놓은 듯하다. 무엇이 제월봉이 있는 곳의 모습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7 봉우리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7 봉우리 중에서 가운데 구비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선잠을 갖겨 머리를 앉혔으니, 자, 지금 이 늙은 용이라는 것도 결국 면왕정, 정자를 비유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잠을 갖겨 머리를 얹혔으니, 얹어놓은 듯하니, 너러바회, 보통은 너럭바위라 그래, 너럭바위.
넓고 평평한 바위를 너럭바위라 그러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범어사 같은 절의 계곡을 가보신 적이 있다면 그 범어사 계곡에 있는 바위들이 너럭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너럭바위에 소나무 대나무를 헤치고 소나무와 대나무를 헤치고 이제 정자 이 정자 이름이 뭐라고요? 면왕정을 앉혔으니 그러니까 제월봉 봉우리 위에 면왕정을 앉혔다. 그런데 그 면왕정 바닥에 무엇이 있다고요? 너럭바위라는 그 너럭바위 위에다가 정자를 앉혔으니 구름을 탄청하기 그래서 이 청하기란 자체가 바로 정자를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구름탄 청하기, 천리를 가려고 두 날개를 벌린 듯하다. 정자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 나오느냐 그러면 면왕정에서 내려다본 시냇물의 모습. 면왕정에서 내려다보니까 시냇물이 있더라 그런 얘기인데 옥천산 용천산에서 날인 물 흘러내리는 물이 정자 앞 넓은 들판에 실제로 그 면왕정 정자에서 내려다보면 이 전라도 땅덩어리가 원래 평야가 발달해 있는데 이 앞에도 굉장히 넓은 평야가 발달해 있어요. 오로리 펴진 듯이 늙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희지 마나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그 고전문학의 그 표현상 특징입니다. 자, 송순의 면왕정가라는 작품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 송순의 면왕정가의 영향을 받은 것이 정철의 관동별곡 같은 작품들인데 그 우리가 이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이 정철의 관동별곡 같은 작품이라고 했을 때 송순의 면왕정가의 표현 기교를 많이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봐보니까 늙거든 기노라 그랬는데 그 늙거든 길지나 말고 그런 얘기입니다. 푸르거든 희지마니 푸르거든 희지나 말 것이지. 그래서 넓으면서도 길고 푸르면서도 희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그 대표적인 고전문학의 표현 방법입니다. 늙거든 길지나 말고 푸르거든 희지나 말 것이지. 고전문학에서 앞으로 이런 표현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우린 지금 무엇을 보고 있다고요? 시냇물은 졸졸졸졸 시냇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시냇물의 모습이 마치 두 마리 용이 몸을 뒤트는 듯하고 긴 비단을 펼쳐놓은 듯하고 그만큼 어떻다? 예찬하고 있다라고 잡아주시면 돼. 그래서 이 시냇물의 모습이 어디로 가노라 어디로 흘러가려고 무슨 일 바빠서 그래서 시냇물이 흘러가는 모습이 닿는다 따로난다 밤낮으로 흐르는다 달리는 듯하고 따르는 듯하고 밤낮으로 흐르는 듯도 하다 그랬는데 이런 표현들도 고전문학의 대표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면왕정에서 나와 있는 표현 기교들이 후대문학 작품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다른 작품들도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게 많아요. 달리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그 다음에 무조친 사정은 사정이라는 것은 백사장이야 백사장. 근데 백사장이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백사장은 선생님 바닷가에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건데 우리가 전라도를 대표하는 강이 섬진강인데 섬진강 가에도 보면 이 우리 해운대 백사장보다도 더 넓은 백사장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강가에도 백사장들이 펼쳐져 있는데 그것이 마치 뭐처럼 눈처럼 펼쳐져 있는데 그러니까 흰 모래가 펼쳐져 있는 것이 눈이 펼쳐져 있는 것 같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끼룩 기러기가 나오네요. 기러기가 나오네요. 끼룩. 우리가 고전문학에서 갈매기나 기러기라는 것들은 항상 무엇을 표현하고자 할 때 자연 진화를 나타내고자 할 때 갈매기나 기러기는 상투적으로 나오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어지러운 기러기는 머스것을 얼어놓으라. 얼다라는 것은 원래가 남자 여자가 어울리다라는 건데 쌍쌍이 날아다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안저락, 나리락, 모드락, 허트락 이런 것도 일종의 열거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열거적 표현들이 고전문학의 상투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앉았다가 내렸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무엇이 기러기가 그 다음에 노화라는 것이 나오는데 노화, 갈대꽃 얘들아 자연 친화를 얘기를 할 때는 갈매기 또는 갈대꽃 이런 것들은 늘 그냥 상투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이야. 그래서 갈대꽃이 나와 있으니까 자연 친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기러기들이 갈대꽃을 사이에 두고 울어봄 쫓는 거 울면서 쫓는다 그랬는데 이거는 어쨌거나 이 새들이 기분 좋게 쌍쌍이 어울려 다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넓은 길 바깥이요 긴 하늘 아래 이거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데 면왕정에 있는데 방금까지 뭘 봤는데 시냇물을 봤는데 이 시냇물의 모습이 뭐냐면 건경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멀리 원경을 바라보면 이 평야 건너서 저 멀리 산봉우리들이 펼쳐져 있다. 그래서 이제 산봉우리들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두르고 꽂힌 것은 산인가 병풍인가 병풍 면왕정에서 바라보이는 산봉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림인가 아닌가 어떤 태도가 드러난다고요? 예찬적 태도. 와, 경치 죽이네. 완더풀. 와우!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열거적인 표현이 나오죠. 자, 면왕정에서 저 멀리 바라보니까 산봉우리들이 보이는데 높은 듯도 하고 낮은 듯도 하고 끊어지는 듯하고 이어지는 듯하고 열거적 표현들 고전문학의 대표적인 표현 기교입니다. 숨거니 보이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그러니까 산봉우리들의 모습들이 어떤 산봉우리는 숨어있는 듯 어떤 산봉우리는 보이는 듯 어떤 산봉우리는 가고 있는 듯 어떤 산봉우리는 머물러 있는 듯 이런 열거적 표현이 고전문학의 대표적인 표현 기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치로운 가운데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 난양하여 유명한 자하여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거는 지금 목다라는 표현이야. 근데 우리가 그 한반도 지형을 동쪽 서쪽으로 나누어 봤을 때 동쪽은 조금 산들이 남성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조금 우뚝 솟아 있는데 서쪽은 산들이 조금 여성적 이미지고 그다지 높지는 않아요. 근데 전라도 사람이 보았을 때는 이것도 우뚝 서 있는 것 같더라. 그 사람들의 관점이고 대한민국 전체 산의 모습에 보면 그다지 높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송순이란 작가의 관점에서 면왕정에서 바라보이는 저 높은 산봉우리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산봉우리들 중에서 추월산이라는 산봉우리가 있고 용기산이라는 산봉우리, 봉선산이라는 불대산이라는 어등산이라는 용진산이라는 금성산이라는 산봉우리들이 보인다는 얘기고요. 허공에 버르거든 허공에 늘어서 있다. 이게 지금 다 무슨 표현이라고요? 높다. 근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상도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결코 높은 산봉우리는 아닌데 전라도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 와 산봉우리 높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근 창에 벼랑 낭떠러지에 머문 것이 많기도 많구나 그랬는데 낭떠러지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작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의 변화, 사계절의 변화에 따른 그 자연 경치의 변화를 예찬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봄의 계절감이구나, 여름의 계절감이구나, 가을의 계절감이구나, 겨울의 계절감이구나, 그걸 잡아주셔야 됩니다. 흰구름, 부연, 안개와 노을 그랬는데, 자, 여러분들 일단 봄 경치를 드러내는 소재가 보여서 안개와 노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이란 푸른 것은 산란, 산아지랑이가 피어난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봄의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봄의 계절감을 드러내는 대표적 소재가 아지랑이가 뭉게 피어오르는데, 천안만학, 수많은 바위와 골짜기를 제 집으로 삼아두고, 무엇이? 산아지랑이가. 남영성, 들명성, 나며 들며, 그러니까 바위와 골짜기에서 나며 들며 무엇이? 아지랑이가. 일해도 군안지고, 애교를 떠는구나. 저기요 하는 그런 얘기인데, 어쨌거나 이거는 봄 경치를 예찬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르거니 나리거니 장공에 떠나거니 넓은 들판으로 건너거니 전부 무엇이? 산아지랑이가. 그래서 봄의 계절감 드러내고 있는 소재입니다. 자, 그 다음에 푸르락 불거락 여트락 짙으락 그랬는데, 푸르락 불거락 여트락 짙으락, 오늘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 면왕 증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열거적 표현들이 조선 후기까지 계속해서 나와지는데요. 대표적인 표현 기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양은 전역노을입니다. 전역노을과 섞어져서 가랑비, 역시 뭐라고요? 봄의 계절감, 이런 것들이 항상 출제 요소가 됩니다. 산아지랑이와 가랑비, 이게 지금 이 작품에서 봄의 계절감을 드러내는 대표적 소재로서 출제 요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제 봄이 지났으니까 당연히 무슨 계절이 와야 돼? 여름이라는 계절이 와야 되겠죠. 여름의 계절감이 드러납니다. 남녀라는 것은 가마야, 가마. 그런데 여자들이 타는 가마는 뚜껑이 있어서 바깥에서 보이질 않고, 남자들이 타는 가마는 뚜껑 없는 가마를 남녀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면왕정이 제월봉이란 봉우리 위에 있기 때문에 가마를 타고 돌아다닌다, 그런 얘기다. 배야 타고 재촉해 타고, 그러니까 그만큼 볼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촉한다는 얘기입니다. 재촉하다. 배야 타고 솔 아래 9번길, 소나무 아래 9번길로 오며 가며 하는 적에 녹양.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네. 푸른 버드나무란 얘기인데, 여름의 계절감, 황행 꾀꼬리인데 여름의 계절감, 이게 지금 무조건 제일 중요한 요소야. 녹양, 황행, 교태겨워 하는구나. 그냥 만족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여름의 계절을 즐기는 내 모습이 어떠느냐, 만족스럽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나못에 잦아지요. 나무들 사이에 우거져서, 그래서 뭐가 우거지는데? 수엄. 여름의 그린 칼라 나무들을 수엄이라 그러면 되는데, 여름의 계절감, 어쨌거나 여러분들 녹양, 황행, 수엄, 여름의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여름이 짙었다, 그런 얘기야.
백척난관위에 긴 졸음을 내어 펴니, 긴 졸음을 내어 펴니, 자, 유유자적하니, 유유자적하니, 이 여름날 나는 유유자적하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강호 한정이라는 것과 다 연결이 되는 거야. 수면 양풍이야. 여러분들, 그 면왕정에서 내려다보면 뭐가 보인다 그랬지? 시냇물은 졸졸졸졸. 그 시냇물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서늘한 바람, 강바람이 불어오는데 그칠 줄 모르는가? 그냥 이 부분은 시원함. 여름인데 난 정말로 시원하게 잘 지낸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름이 지났으니까 당연히 무슨 계절이 나와줘야지? 당연히 가을이라는 계절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가을의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가 된슬이. 늦가을에 내리는 슬을 된슬이라 그러는데, 된슬이가 빠진 후에 산빛이 금수로다. 금수라는 것이 삼천리 금수강산 할 때 금수강산, 술을 놓은 비단과 같구나 그랬는데, 이건 지금 무엇이 든 모습? 단풍. 와우, 단풍을 죽이네. 그런데 그 전라도 단풍보다는 경상도 단풍보다는 전라도 단풍이 훨씬 곱고 아름다워. 그래서 단풍 구경은 사실은 경상도보다는 전라도에 가서 구경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된슬이가 빠진 후에 온 산이 단풍물로 물들었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나오죠. 누런 구름이 아니라 누렇게 익은 곡식. 가을의 계절감, 면왕정에서 내려다보면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고 거기에 누렇게 익은 곡식, 가을의 계절감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경에 펴진 거요. 만경. 원래 여러분들 네 글자 사자성어 중에서 만경창파라는 말이 있죠. 넓은 바다를 만경창파라 그러는데, 이 만경창파 중에서 만경에 하는 것만 적어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만경창파인데 왜 만경에 하고 적습니까? 우리 가사책 문장이 어떻다 그랬지? 석자넉자를 맞춰야 되니까 만경에 편격이요 그러면 3, 4조 운율이 되는데, 만경창파의 편격이요 그러면 3, 4조 운율이 깨지니까 글자수 조절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고기잡이가 부는 피리소리. 그래서 여기서 피리소리 같은 것이 나오면 무조건하고 흥을 느낀다 할 때 고전에서는 피리소리가 삘릴리 하고 나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의 계절에 자, 여러분들, 된슬이가 술을 놓은 비단이 누런 곡식이 이 가을에 나는 무엇을 느껴? 흥을 느껴. 그래서 피리소리가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부르는 것인가 그랬는데, 이것도 그냥 만족감을 얘기하고 있다.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초목이 다 떨어진 후에 우리가 조금 전에 가을의 계절감을 보았는데, 그 된슬이가 내리는 것이 늦가을이고, 늦가을에 서리를 맞으면 나뭇잎이 다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강산이 매몰거늘 묻혀있거늘 강산이 묻혔다. 어디에 묻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빙설로 묻혀지는 거야. 빙설. 일단 빙설이 얼음과 눈이란 얘기인데, 그 겨울의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어. 이제 겨울이 온 거야. 겨울이 왔어. 그래서 온 세상이 얼음과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고전문학에서는 또 상투적 표현이 어떤 것이 상투적 표현이더라? 조물주 대단해요. 조물주 대단해요. 하는 것이 상투적 표현이잖아.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눈 덮인 겨울의 경치를 보니까 와우 하고 싶은데 그 와우라는 것을 조물주 대단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경궁요대 옥해은산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눈으로 덮인 세계, 눈으로 덮인 세계, 이 눈으로 덮인 세계를 경궁요대 옥해은산 예찬적 태도가 드러난다라는 이 말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안저의 버릇해라. 눈 아래에 펼쳐져 있구나. 왜 눈 아래에 펼쳐져 있느냐면 IM은 와타시는 면왕정에 앉아서 내려다 보니까 이런 세상이 보이더라. 그래서 눈 아래 펼쳐져 있구나.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는 겨울의 계절감 얘기를 하고 있어. 경궁요대 옥해은산 겨울의 계절감. 자, 천지가 감열사 풍성하다. 가는 데마다,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경치. 가는 데마다 아름다운 경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무엇이냐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에 따른 경치의 아름다움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절의 아름다움에 따른 경치를 묘사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IM은 인간 세상을 떠나서 자연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인간 세상을 떠나왔다. 세속을 떠났다. 속세를 떠났다. 세속을 떠났고 속세를 떠났지만은 내 몸이 겨를이 없다. 여유가 없다. 틈이 없다. 왜?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 또 상투적 표현, 대꾸법들이 나와지는데요. 일단 여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대꾸적 표현이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대꾸적 표현이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어떻게 대꾸적 표현이 두드러지게 드러납니까? 이것도 보려고 저것도 들으려고. 그러니까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다. 자,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다. 바람도 쐬려고 달도 맞으려고 바람도 쐬어야 하고 달 맞이도 해야 하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겨를이 없다 그랬거든요. 여유가 없다.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고 바람도 쐬야 하고 달 맞이도 해야 하고 내가 자연 속에서 이렇게 여유가 없다. 참 바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쨌거나 겨를이 없다. 여유가 없다. 왜? 자, 똑같이 지금 대유법이 나와지는데요. 내가 얼마나 바쁘냐. 밤은 언제 죽고 떨어진 밤은 언제 죽고 고기 낚시는 언제 하고. 그러니까 내가 밤도 주어야 하고 낚시도 해야 하고 십이란 누가 다듬며 사리무는 누가 다듬며 떨어진 꽃은 누가 쓸 것이냐. 걱정도 팔자다라는 말이 떠오르는데 밤죽기, 낚시질하기, 떨어진 꽃 쓸기 이게 바쁘답니다. 그래서 여유가 없답니다. 자, 아침이 부족하거니 왜 아침이 부족해? 우리가 얼마 전에 상충곡을 배웠는데 상충곡을 배울 때 자연 경치를 구경을 하는 것을 완상이라 그랬거든요. 내가 지금 자연 경치 구경을 할 시간이 아침이 부족한데 자, 아침에도 볼 것이 많은데 나죠. 저녁이라는 어휘 가장 최근에 한번 강조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녁이라고 싫을 것이냐? 싫지 않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침에는 아침이라서 볼거리가 많고 저녁에는 저녁이라서 볼거리가 많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대꾸법이 나와 있는데 오늘이 부족하거니 내일이라고 여유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볼 것 들을 것이 오늘 볼 것 들을 것이 오늘도 부족한데 내일이라고 여유가 있겠느냐. 자, 이런 표현들도 전부가 무엇이 드러나 있어? 대꾸법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 고전문학 맨날 대꾸법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산에 앉아보고 저 산에도 걸어보니 그럼 조금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사실 면왕정 주변의 경치를 자랑하는 곳이 그 제월봉이란 봉우리가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이 산 저 산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번거로운 마음. 이게 번거롭다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밤도 죽고 먹 떨어진 꽃도 쓸고 낚시질도 하고 할 게 많다. 번거로운 마음. 똥폼 잡고 있는 소리고 버릴 것이 전혀 없다. 쉴 사이가 없거든. 길이나 전하겠느냐. 자, 이 부분들이 조금 그 해석의 모호성이 있는데요. 길이나 전하게야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곳 경치가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려고 하는데 나는 그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할 시간이 없다. 내가 너그 길 안내할 시간이 어디 있노? 내 혼자 구경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 청려장 이거는 지금 나올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장이라는 말 자체가 지팡이란 얘기입니다. 고전 산문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오니까 장은 지팡이다. 지팡이가 다 무뎌서 간다. 달아서 간다. 그만큼 여기저기 돌아다닐 곳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곳에서 있다 보니까 당연히 무엇을 즐기고 싶어? 자, 술이 나오면 무조건 하고 무엇과 연결시켜줘야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풍류 연결해야죠. 이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술이 익었거니 벗이라 없을 것이냐. 벌레며 타이며 혀이며 이하며 벌레며 타이며 혀이며 이하며. 어쨌거나 그놈의 대꾸법이 어마무시하게 나오는데요. 자, 노래를 부르게 하며 악기를 타게 하며 악기를 켜게 하며 흔들다. 솔방울 같은 것을 흔들다라는 얘기인데 아마도 기생들을 부른 모양이야. 기생들을 불러가지고 지화자 노래를 부르게 하며 악기를 타게 하며 악기를 켜게 하며 솔방울 같은 것이 들어있는 주머니 같은 것을 흔들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노래방 가서 탬버린 흔드는 게 지금 여기서 흔들다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 가지 소리로 취흥 술에 취한 흥. 아주 팔자가 좋네요. 술에 취한 흥을 배야거니 재촉하거니.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 참 팔자 좋겠죠. 팔자가 좋다 보니 근심이라 있으면 시름이라 붙겠느냐. 여러분들 이렇게 사는데 무슨 놈의 근심 걱정이 있겠느냐. 무슨 놈의 근심 걱정이 있겠느냐.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누워라, 앉으라, 구부리라, 젖혀라. 오늘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인데 이 면왕정가의 영향을 받아서 후대 작품들이 열거적 구성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전부 열거법입니다. 자, 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 면왕정이란 정자에 있어. 면왕정이란 정자에 누웠다가 앉았다가 때로는 구부리기도 했다가 때로는 뒤로 젖히기도 했다가 계속 대꾸법입니다. 을파락 파라마락. 그래서 그 실을 엎다 휘파람을 불다. 그래서 마음대로 놀겠다. 마음 놓고 놀겠다. 참 팔자가 좋네요. 천지는 넓고 일월도 한가하다.
자, 1월 뭐 쓸데없이 학교생들이 어휘 문제 낼 수 있는데 세월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살면 그야말로 우리가 뭐 보통 떠올리는 사자성어 중에서 유유자적이라든지 강호 한정이라든지 이런 어휘들을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하는 거거든요. 세월도 한가하다 같이. 그래서 이렇게 살면 무슨 놈의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없어. 희황을 몰알라니. 여러분들, 우리가 그 좋은 세상을 이야기를 할 때 태평성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태평성대라 그러면 전설시대에 요임금, 순임금이 다스리던 요순시대도 태평성대고요. 복희씨라는 황제가 다스리던 시절도 태평성대인데 여기서 희왕은 태평성대입니다. 근데 복희씨나 요순시대는 역사시대가 아니고 전설시대인데 어쨌거나 관념적으로 태평성대 그러면 복희씨가 다스리던 시대, 요임금, 순임금이 다스리던 요순시대, 태평성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적 그랬는데 이적 이때 내가 지금 면왕정에서 즐기는 이때야말로 기라는 것이 뭔데 태평성대다. 내가 이렇게 지내는 것이 태평성대다. 신선이 어떻든지 이 몸이 신선이로구나. 이 몸이 신선이로구나. 자,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무슨 사상? 신선사상. 자, 조금 전에는 태평성대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는 또 신선이다. 신선사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은 풍을 강산이라 그러는데 강산풍을 아름다운 자연을 거느리고 100년 한평생을 다 누리면 악양루 위에 200이란 인물은 이태백이란 인물인데요. 이태백이란 인물이 나오면 무조건하고 무엇과 떠올려주면 돼? 무조건하고 풍류를 떠올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태백이 살아온다. 내가 바로 무엇이다? 이태백이다. 이런 것들은 자부심. 만족감의 표현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서 태도가 드러나는데 호탕한 정회. 여기서 호탕한 정회라는 것 자체가 바로 정서 태도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늙고 끝없는 정다운 회포, 호탕한 정회, 화자의 정서 태도라고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이에서 더할 소냐, 서리법이지. 이런 서리법을 통해서 역시 만족감, 자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마지막 문장에서 뜬금없는 표현이 나오네요. 뭐라고요? 이 몸이 이렇게 지내는 것 또한 역구는 임금님 은혜에 감사한다. 유교적 충의 사상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관념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이 면왕정가라는 작품 조금 바쁘게 달려왔는데 자,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